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독일을 꺾는 카자니 기적을 일궈내며 유종의 미를 거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한국 축구 전반적으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축구협회의 인적 쇄신과 함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도 처음부터 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인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강하게 피력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판곤 대표팀 선임위원장은 많은 외국인 감독과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파울루 벤투 체제에서 나선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성적을 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새 사령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판곤 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은 여러 외국인 감독들을 물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되살릴 수 있으면서 능동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월드컵 예선 통과 경험, 대륙컵 우승 내지 세계적인 리그 우승 경험을 선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행크 텐카터, 스콜라리, 할릴로비치, 라니에리, 키케플로레스, 오소리오, 빌리치 등 명성 있는 감독과의 루머들이 잔뜩 쏟아졌고 결과적으로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가 새 사령탑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에서 감독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고 한때는 퍼거슨 감독이 수석 코치로 데려오려고 했을 정도로 유망한 감독이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감독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강해 이를 거절하고 이후에 포르투갈 대표팀의 감독직을 맡으면서 유로대에서 약진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 여러 악재 끝에 조별리그 탈락을 맛본 후 커리어가 급격하게 꺾이며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팬들은 커리어가 꺾인 벤투를 선임한 김판곤 부회장에게 많은 비난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판곤 부회장은 유로 4강이라는 성적과 본인만의 사단을 꾸리고 있으며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포르투갈 감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한국팀 지휘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높게서 빠른 시간 내에 대표팀을 장악하고 한국 축구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그의 선임 이유를 명명백백히 설명했습니다. 자, 벤투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축구협회 예비 명단이나 여타 도움 없이 스스로 명단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란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벤투 사단은 직접 경기를 직관하며 자신들의 전술 철학에 맞는 숨은 보석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벤투 감독의 전술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투는 4-2-3-1 포메이션을 베이스로 후방서부터 빌드업을 통해 전개나가며 높은 점유율 속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하는 점유율 축구를 추구했습니다. 이에 그는 최전방부터 최후방의 골키퍼까지 모두가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길 바랬는데요. 무엇보다 벤투는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는 만큼 포르투갈 대표팀 시절부터 빌드업의 핵심이 되는 중원 구성과 이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예시가 벤투 체제에서 부동의 주전으로 기용된 메일렐레스, 주앙 무티뉴, 미겔 벨로주인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넓은 시야와 출중한 패스 능력을 보유했고 간결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벤투 감독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이후 은퇴를 고민하던 기성용과 구자철을 붙잡는 데 힘을 쏟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감독의 설득에 마음을 돌려 대표팀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중원은 오랜 기간 발을 맞춰온 런던 세대 기성용, 정우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동성은 떨어졌지만 경기 조율 능력과 패스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탁월했고 경험도 많아 간결한 플레이가 가능하여 벤투의 철학에 매우 부합했습니다. 다만 기성용이 공수 조율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정우영은 그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었죠. 추가적으로 벤투 감독은 중원 자원으로 발찌감이 뛰어난 황인범과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킥을 지닌 주세종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최전방 자리는 상황에 따라 황의조 혹은 지동원으로 기용하였고 이선의 공미 자리엔 남태희가 기용되었지만 대회 직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구자철과 이재성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날개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책임졌는데요. 포백은 홍철, 김영권, 김민재, 이용우로 구성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공미를 두는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철과 이용에게 지속적인 공격 가담을 요청했습니다. 수비 라인도 높게 올리기 때문에 상대가 뒷공간을 노릴 확률이 높아 발빠른 김민재를 기용하고 골키퍼 자리엔 공간 커버와 빌드업 능력이 준수한 김승규를 기용했습니다. 아무쪼록 베스트 11을 꾸린 벤투호는 평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호기롭게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전과 달리 참가팀이 16개 팀에서 24개 팀으로 확장됨에 따라 본선 토너먼트가 16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이 많이 떨어져 지난 대회와 같이 이 포트에 배정될 수 있었으나 참가국이 늘어남에 따라 톱시드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조편성 결과 대표팀은 C조의 중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과 조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조편성에 대해서는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대표팀은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중국과 함께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비해 3경기 모두 경기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약팀들의 밀집 수비와 역습 대처에 어려움을 겪으며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고 고전 끝에 겨우 꾸역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조별리그 1, 2차전에서는 아직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은 에이스 손흥민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자 과연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효율적인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오고 갔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치르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장 벤투의 핵심인 기성용과 이재성이 1차전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대회 도중 아웃되고 말았죠. 따라서 잔부상을 안고 있던 황인범이 급히 기성용의 대치자로 기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인범은 어쩌다 보니 본래 맡은 역할에서 공수 조율까지 해야 하는 역할로 크게 바뀐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공미자원인 이재성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폼이 저조한 구자철이 계속 기용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들어서는 손흥민이 대신 공미로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부상 이탈자가 생기며 대표팀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토너먼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팀은 16강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연장 끝에 한 점 차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황희찬이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며 8강 출전이 불투명해졌고 그동안 기성용 대신 중원을 책임져온 황인범은 부담감 때문인지 잦은 실수와 함께 이렇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원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는데요. 또한 연장전까지 치는 탓에 대표팀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악재 속에서 진출한 8강, 우리나라는 카타르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유율은 굉장히 높게 가져갔지만 공격에서의 예리함이 떨어졌는데요. 에이스 손흥민도 침체된 분위기와 함께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팀은 카타르에게 일격을 맞고 1대0 충격적인 패배, 8강 탈락이라는 굴욕적인 결과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2004년 봄프레레 이후 오랜만에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자 팬들은 벤투에게 많은 비난을 퍼붓게 되죠. 이러한 비난의 중심은 바로 황인범이었습니다. 벤투의 황태자라는 별명답게 벤투 감독은 그를 중용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감안해야 하는 건 당시 그가 잔부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2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선수가 무려 기성용 때로는 구자철을 대체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황인범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고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던 시기라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전반적으로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대회를 총평하자면 선수들의 부상과 컨디션 관리 실패가 발목을 붙잡은 대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벤투 감독은 공미 자리의 주전이었던 남태희가 대회 직전 A매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급히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23명의 명단은 꾸렸지만 선수들은 아랍에미리트 입성 후 각종 부상으로 인해 단 한 번도 23명 전체가 함께 훈련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잔부상들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차출된 대표팀 선수들 중 부상에서 갓 회복한 선수들이 많아 컨디션을 빠르게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나 대회 도중 의무팀 직원이 모종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의무팀의 안정화에 실패했고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체력 회복에 제동이 걸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장이면서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해 비난하는 팬들도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뒤늦게 합류한 후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경기에 나선 것이라 당연히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본인 스스로도 아랍에미리트로 오고 나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구자철 또한 2019 아시안컵 대회를 회고하며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선수들이 우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시안컵 최종 5위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고 우리나라를 꺾고 올라간 카타르는 이후에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펼친 점유 중심의 패스 축구는 한수위 팀을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팀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취했으며 밀집 수비의 벤투 감독의 전술은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황의조나 지동원 같은 최전방 자원들이 고립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 결국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위해 중원으로 자주 내려오는 상황이 잦아졌고 그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플랜 B가 부재했던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은 대회 베스트 11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베스트 11을 꾸렸는데요.
중국의 CCTV는 베스트 11의 조별리그에서 2골을 기록한 김민재를 유일한 한국 선수로 꼽았으며 ESPN은 4-2-3-1 포메이션에서 황인범을 공미 자리에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포지션은 우승을 차지한 카타르 선수들로 대부분 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기성용과 구자철은 은퇴를 선언하면서 런던 세대 퇴장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행히도 이들의 공백은 어린 선수들이 잘 메워냈는데요. 벤투 감독의 전술 철학도 대표팀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죠. 비록 아시안컵 대회 결과는 아쉬웠어도 최종 목표였던 월드컵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급함 없이 벤투 감독에게 넉넉한 시간을 준 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